이 피레침 발명자로 벤자민 프랭클린 이 사람이 1752년에 피레침을 발명한 것으로 공식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과거에 서양에서 말하는 1700년대에 처음 발명했던 피레침 기술이 사실은 그보다도 1200년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그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그 기술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배석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과거의 기록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환단고기가 진서인가 위서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환단고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이제 이 환국이라는 나라가 수천 년 전에 있어가지고 많은 문명의 기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고조선에 몇 대 당군 무슨 일이 있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역사처럼 기록한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책이 수백 년간 그 기록에서 사라졌다가 한 100년쯤 전에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정말 그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지어낸 위서인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환단고기 같은 이런 기록을 볼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봐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리 슐리만이라는 사람은 독일의 고고학자인데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서양의 문학의 중심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쓴 일리아데가 있습니다. 이 호메로스의 대서사시인데, 이 호메로스가 쓴 서사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트로이라고 하는 이 터키 북쪽에 있는 이 도시국가에서 이 파리스라는 아주 잘생기고 건장한 왕자가 어느 날 스파르타를 방문했습니다. 이 스파르타에서 보니까 그 왕비 헬레네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스가 이 헬레나를 꼬드겨 가지고 데리고 트로이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 사람들과 왕들이 분노해서 이 왕비를 되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리스에서 아테네, 스파르타 여기저기서 연합을 해서 연합군이 트로이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그때 많이 신화에 나오는 그 여러 신들의 아들, 특히 아킬레스라든지 헥토르 같은 이런 유명한 영웅들이 나와서 사망하고 전쟁에 죽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이기고 나서 이 일리아스라는 오디세이라는 사람이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이제 거인을 만나서 키가 한 50m쯤 되고 눈 하나밖에 없는 거인을 만나서 다 죽을 뻔하다가 또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어떤 바다를 지나다가 사이렌이라고 하는 요정을 만나서 그 노래를 듣기만 다 미쳐버리는 그런 수많은 역경을 이기고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여기서 전쟁에서 이기면서 되찾은 헬레나라고 하는 그 여성은 다시 스파르타의 왕비로 복귀했다. 이런 내용인데 진짜일까요? 이건 시예요. 이게 역사라고 하는 근거가 없고요. 사실 호메로스가 지은 시인데, 호메로스가 시는 시라고 하기에는 좀 색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신기하게도 이 호메로스라고 하는 내용을 그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실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는 없었어요.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증거 자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하인리 슐리만이라는 사람은 이 호메로스의 시가 사실이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탐험대를 구성하고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보여주는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형적 특징을 찾아서 여기를 발굴해서 결국 이 트로이를 찾아낸 겁니다. 너무 놀랍죠. 이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트로이를 찾아 그 유적을 발굴할 때까지는 이 호메로스 서사시는 그냥 이야기였어요. 옛날 이야기.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유적을 발굴하고 나서는 이 시는 이제 역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거로부터 내려온 얘기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이야기인지는 증거의 존재 유무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어떤 누군가의 인생을 건 도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호메로스에서 나온 그 슐리만 같은 것은 다 남문나라 얘기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잘 보면. 이게 뭐냐면 선덕여왕 시대에 우리나라에 그 위대한 건축물이 세워졌습니다. 선덕여왕은 서기 632년에 즉위했고요.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1년에 동양 최대의 탑을 건축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탑을 세우는데 그 탑이 황룡사 9층 탑입니다. 이 황룡사 9층 탑은 기록에 의하면은 높이가 최소한 80m거든요. 80m면은 거의 30층 높이 목탑입니다. 여기 경주에 가면은 그 황룡사 그 절터가 있고 그 절터에 이 탑이 세워졌던 초석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의 그 신라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여기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가 신라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백제에서 새로 즉위한 그 의자왕이라는 사람은 이전의 왕과 달리 굉장히 국력을 빨리 신장시키고 신라를 강하게 압박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선덕여왕 때 그 선덕여왕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어디를 가면은 그 백제군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가보니까 백제군이 있어서 그 적을 잡았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이 신라 경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백제군이 벌써 신라의 수도를 위협할 때까지 하는 곳까지 병력을 보낼 수 있었던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신라의 역사 이래 선덕여왕 10년째 됐던 시기만큼 신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신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일본의 원병을 처하러 갔지만 일본은 그 천황이 그때 이제 백제계로 바뀌어버렸어요. 과거에 이제 신라계에서 천황을 하다가 이 사이메이라는 그 여자 천황이 처음으로 등극하면서 백제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을 갔더니 그때는 고구려에는 연개소문이 있었는데 연개소문이 여기 원래 고구려 있던 땅을 내놓지 않으면 못 도와준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결렬됐어요. 그러니까 이 신라는 할 수 없이 당나라 그 당태종 그 이세민에게 찾아가서 거기서 협력을 얻어내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때 상황에 이 신라의 선덕여왕은 아주 이 국가의 운명을 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동양 최고의 탑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기 그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 또 다행스럽게 여기 경주 남산에 옥룡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그 옥룡암 뒤에 가보면은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여기에 황룡사 9층 탑의 모양이 바위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1500년쯤 전에 이 황룡사 9층 탑을 만든 사람들이 여기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9층 탑 이게 기록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황룡사 9층 탑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 황룡사 9층 탑의 높이가 정말 80m가 넘느냐? 그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중원을 통일한 수나라나 당나라 같은 그런 큰 권력이 있었어도 80m짜리 탑을 못 세웠어요. 높아야 50m 정도고 이 비교도 안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탑이 진짜 80m인지 과장되게 80m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죠. 근데 몰랐죠. 근데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보면은 황룡사 9층 탑지거든요. 여기가 이제 기둥이 올라간 자리고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은 심초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초석은 가운데 이 건물을 받치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뼈대가 되는 기둥을 받치는 초석인데 여기 위에 이 돌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돌이 무게 한 30톤 됩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이 초석은 훨씬 더 큰 거죠. 여기 초석이고요. 여기 잘 보면 아주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심초석인데 원래는 이 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돌은 왜 올려졌냐면은 이 고려 때 몽고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황룡사 탑이 불탔습니다. 이게 불탔는데 황룡사 탑 요 안에는 그 사리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굉장히 귀중한 보물들과 기록들을 넣어놓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 속에는 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30톤짜리 돌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탑이 있을 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초석을 잘 보면 여기 뭐 줄이 하나 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세요? 이게 뭘까요? 여기 홈이 파져 있어요. 근데 이게 가서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경주에 가면 황룡사 9층 탑재의 심초석 보면 다 그대로 보이고 이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판 거예요. 저절로 난 홈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안에 여기 구멍이 파졌죠. 여기에 이제 그 사리도 있고 보물도 넣는 사리공이고요. 그 다음 여기 덮는 덮개가 있습니다. 딱 맞는 덮개에 덮고 그런데 요 주위를 빙 돌아서 홈이 파져 있어요. 이 홈에서 또 이렇게 빠져나오는 길이 이렇게 두 군데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뭘 때문에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우리나라 그 탑의 수리와 복원을 가장 많이 했다는 그 고고학계 전문가 한 분이 이 탑에 대해서 강연을 기획하는 걸 듣고 제가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홈이 왜 있습니까?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 배수구 아닐까요? 그래서 물이 빠지도록.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배수구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낮은 데로 흐른다고 했죠. 그러면 물이 빠져나오려면 여기 속에 있는 물은 거슬러 올라와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수구가 되려면 이 구멍보다 밑에 있어야지 배수구가 되지 어떻게 구멍 위에서 배수구가 됩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지만 다음번에 제가 그분의 강연을 다른 데서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는데 그때 가서도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고고학계에서는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배수구일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럴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요? 근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할 수가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놀랍게도 이 황룡사 구층탑의 안에 있는 사리공 안에 있는 거를 덕울에 간 사람이 있었어요. 덕울은 언제 이뤘냐면 196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에 1966년에 회수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돌이 30톤인데 이거를 3톤짜리 제크 여러 개를 동원해서 이거를 들어 올리고 사리공 속에 있는 걸 꺼내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못 꺼내 가고 이게 다 들지를 못하니까 집히는 것만 꺼내 갔어요. 근데 집힌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름이 뭐냐면은 황룡사 구층 목탑 금동 찰주 번기라는 제목을 가진 겁니다. 이 판이 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 640년이면은 지금부터 한 1400년 전이거든요. 1400년 전의 기록이 요만큼 남아있는데 지금 완전히 복원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황룡사 구층탑을 어떻게 만들었고 높이는 얼마고 이게 다 적혀 있습니다. 높이가 80m가 넘어요.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이 다른 데 기록으로 남아있던 것이 절대 과장이 아니고 정확하게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황룡사 구층탑을 만들 때 이걸 누가 만들었나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중요한 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백제장인 아비지가 와서 황룡사 구층탑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무도 증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백제나 고구려의 아비는 그냥 성인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황룡사 구층 목탑 금동 찰주 번기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백제장인 아비가 만들었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지는 이 사람을 존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는 이름이고 지라고 하는 존칭을 붙여서 아비지가 이 목탑을 만들었는데 그때 아비지가 혼자 온 게 아니고 백제장인 소장 200명을 데리고 와서 만들었다고 적혀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때 역사적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신라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백제가 지금 신라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백제장인 혼자도 아니고 200명을 데리고 신라에 가서 황룡사 구층탑을 만드는데 이 황룡사 구층탑의 건축 목적은 뭐냐면 삼국통일을 염원을 담은 거예요.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기 위해서 짓는 황룡사 구층탑을 백제장인이 200명 이상 가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탑을 짓고 나서 백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백제에서 알게 되면 장인들의 가족들은 다 노예가 돼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황룡사 구층탑 금동 찰주 번기 안에 이 아비가 소장 200명을 데려와서 적혀 있으니까 이거를 의심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거의 기록을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과거의 기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록을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마음으로 봐야지 거기서 뭔가를 찾을 수 있냐면 과거의 기록이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아무것도 배울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과학 지식이나 학문적 지식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지혜는 우리보다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봐야 돼요.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지금 백제가 망해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신라에 가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적어도 동양에서는 없을 정도 높은 그 탑이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신라에도 사람 많았어요. 인구로 치면은 신라 인구와 백제 인구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백제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탑을 지어야 됐을까요? 백제의 장인들이 아니면 그 탑을 만들 수가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라가 자기 기술로 자기 인력으로 만들었겠죠. 도대체 무슨 기술이 신라에는 없고 백제에만 있는 기술이 있었기에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 645년에 이 탑이 완공됐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역사들을 보면은 이 탑이 언제 없어졌냐면은 1238년에 소실됐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탑이 약 600년간 이 자리에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놀랍죠. 목탑이 600년간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탑을 이제 복원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복원하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 탑의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2035년까지 이 탑을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고증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 탑을 복원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해요. 뭐 때문에 불가능한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게 위치를 한번 보세요. 이 위치를 보면 높은 산이 없잖아요. 평지입니다. 평지에 80m 높이의 탑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를 보면 여기 이렇게 세워 뾰족하죠. 이 뾰족한 이것이 뭘로 되어 있냐면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뾰족한 것을 꼭대기에 이고 있는 80m 높이의 건축물이 과연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우리나라 건축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을 세우려면 반드시 필해 설비를 해야 돼요. 황룡사 구층탑은 높이 약 80m 같은 이런 초고층 구조물 현대 복원하려면 반드시 피뢰층을 갖추어야 이 건물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 탑이 언제 세워졌냐면은 642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642년에 서서 600년간 서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이 높이에 저 위치에 저렇게 뾰족한 거를 600년간 세울 수 있는 기술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피뢰층 기술을 안 하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어떤 건축가에게 이거를 피뢰층 설치하지 않고 600년간 설 수 있는 건물을 만들라 그러면은 한 명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642년에 건축된 것도 사실이고, 그로부터 600년간 서 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600년 후에 이 탑이 무너진 것도 벼락에 맞아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몽고군이 불태워서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불태우지 않았으면 지금도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다 뭘 얘기하겠어요? 피뢰침 시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피뢰침 시설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기 아주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피뢰침 발명자로 벤저민 플랭클린, 이 사람이 1752년에 피뢰침을 발명한 것으로 공식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탑이 세워진 것은 이보다 1100년 전이에요. 1100년 전에 피뢰침 기술이 신라나 백제에 있었다고 인정을 해야 이 탑을 복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세워봤자 소용없어요. 피뢰침 설치 안 하면 금방 1년도 안 가서 벼락 맞을 텐데 그걸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과연 그러면 황룡사 구층탑에 피뢰침 설비가 있었을까요? 이 도굴범이 가져간 훔쳐가가지고 다시 되돌려 받는 거 있죠. 금속판. 금으로 된 판의 이름이 뭐냐면 황룡사 구층 목탑 금동찰주 본교예요. 이 찰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탑의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탑의 기둥 앞에 금동이 왜 붙었을까요? 그 안에, 기둥 안에 금속 기둥이 있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돌아와서 그러면 이 홈은 뭘까요? 이게 피뢰침은 그 벼락이 내려오는 강력한 전기 충격을 그 안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지면으로 흘려보내야 되고, 이게 접지를 꼭 해야 되는 거죠. 접지선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 앞뒤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황룡사 구층탑을 지금 복원함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피뢰침 기술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 우리 복원 못 해요. 피뢰침 기술이 있다고 할 때만 우리는 그걸 복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과거에 서양에서 말하는 1700년대에 처음 발명했다는 피뢰침 기술이 사실은 그보다도 1200년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록이 없다 그래서 없는 걸까요? 증거가 있으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그 피레침 기술이 없었다고 굳이 주장할 수 있다면, 그럼 피레침 없는 80m 높이 뾰족한 탑을 이 자리에 세울 수 있으면 그러면 그렇겠죠. 그러나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와서 정말 그 선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 옆에 이런 데 보면 되잖아요. 여기 어디서 판이 있어야 될 텐데. 근데 벌써 다 파헤쳐 버렸어요. 돌을 뭐하러 들어오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놔뒀으면 이 흙을 파헤치면 그 속에 다른 데보다 더 높은 농도의 부식된 금속 흔적이 남아있을 텐데 다 파헤쳐버리고 기록을 찾아봤더니 그 기록에 이 속에 들어있는 성분에 대한 분석 하나도 없이 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속이 사라졌지만 언제 건립됐고 언제까지 서 있었다 하는 것만으로도 그때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술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요 하일리 슐리만이 이야기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트로이라는 유적을 찾아냈죠. 요 기딘 멘텔이라는 사람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좀 주먹만한 걸 찾았는데 요거를 찾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볼 때 이빨인 거예요. 아니, 주먹만한 이빨을 가진 동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는 공룡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이빨을 가지려면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동물이 있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모형을 이 사람이 그린 거예요. 멘텔이라는 사람이. 요게 공룡의 증거로서 처음 찾은 건데, 이 이빨 하나에서 이 공룡을 그려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수많은 화석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결국은 과거에 1억 년 전에 이 지구가 공룡으로 뒤덮였던 적이 있었다.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 첫 걸음을 누가 뗐냐면 바로 기디언 멘텔이 뗀 겁니다. 이 사람이 가졌던 증거는 바로 이 이빨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를 볼 때 이제 과거의 이야기들은 다 지나버렸죠. 다 옛날을 다시 돌아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흔적으로부터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황룡사 구층탑 같은 경우에 정말 놀라운 천재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 근데 그 천재의 그런 기술이 신라에는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백제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죠. 조금 더 나아가서 경주에 가면은 또 놀라운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이제 첨성대라는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첨성대는 선덕여왕 시대에 만들어진 것은 확실히 아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황룡사 구층탑은 아비지가 만들었다고 어딘가에 기록이 있는데 첨성대는 그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 기록이 없지만 우리는 누가 만들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혹시 짐작하십니까? 바로 아비지가 아니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비지처럼 이렇게 수백 년을 평지에서 벼락에 버틸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천재 공학자가 아니면 15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돌로 쌓아 올린 첨성대 같은 건물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없죠. 게다가 첨성대 모양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 비슷한 건축물 하나도 보셨습니까? 대체로 천재들은 남 흉내내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자기 것이 아니면 절대 흉내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첨성대가 천재의 작품이 분명하고, 그때 당시에 당대 최고의 천재의 공학자, 건축가는 아비지였다. 그러니까 첨성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비지 말고는 없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밌게 들으셨습니까?